예, 5분 잘 보셨죠? 자, 그러면 토론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좀 다양하게 꾸며봤습니다.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이런 방식은 많이 보셨죠?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것은 중간에 질문에 빠르게 대답해야 되는 스피드 OX, 그리고 후보자 한 사람을 청문회 하는 것처럼 검증하는 청문 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죠. 각 토론의 규칙과 자세한 진행 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의 구성 그리고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 토론 순서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간에 사전에 약속된 순서라는 점을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볼까요?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을 드립니다. 왜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1분 드리는데 10초 남았을 때 초침 소리 들릴 겁니다. 그러면 딱 끝내주십시오. 1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저절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약속한 순서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부터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일소한 것은 내년 다가오는 대선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저희는 국민들의 과분한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선한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구도와 그리고 이념구도 속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했던 저희의 노력은 이제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2030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이 정치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견고하게 고착화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에 적임자는 바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리에 일조했던 저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주호영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전 원내대표입니다. 정권 교체, 국민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대통합과 대혁신이 필수입니다. 야권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중도 실용으로 국민들이 매력을 느끼는 매력 정당, 공감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통합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업적으로 성과로 증명된 후보는 저 주호영밖에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무대 뒤의 감독 역할입니다. 정권 완판 교체의 히딩크, 준비된 당대표 저 주호영입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경태 후보 발언해 주실까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4년간 문재인 정권 4년간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그 폭정과 잘못된 실정을 우리 국민들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한 네 분의 후보님들과 함께 내년의 정권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그런 정책 토론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누가 과연 대표로서 적합한지 여러분들께서 냉엄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조경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문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홍문표 인사드립니다. 독선과
오만의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5분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6월 11일 당 대표는 10개월짜리입니다. 참으로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4분의 후보 중 누구도 대통령 선거를 직접 책임 맡아서 치른 분은 안 계십니다. 저는 5번의 대통령 선거를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치른 그런 후보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통합하고 후보를 관리하고 그리고 전략 전술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선거에서 내년 3월 9일 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홍문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제 드디어 김호수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동의 없는 독단적 인사 벌써 33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조국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급진적 실험은 위험합니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리더십만이 문재인 정권의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 나경원, 지난 2번의 대선 그리고 숱한 정치적 고비에서 쌓인 지혜와 그리고 저의 능력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국민의 승리 반드시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권 교체와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국민의힘 쇄신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전에 약속한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주호영 후보부터 당 쇄신을 위한 법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모두가 쇄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전당원이 참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이 결정하는 공정한 공천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당직의 청년들을 별도로 임명하겠습니다. 유명무실화된 여의도 연구원을 정책 전문 기관으로 다시 대폭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적극 반응하는 적극 공감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중도층까지 포용하는 매력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원 119 출동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미래비전위원회를 두겠습니다. 네, 당 쇄신 위한 법안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투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우리 당은 쇄신의 작업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전당대회에 훌륭한 원외 인사, 그다음에 초선 인사, 그리고 중진 이렇게 골고루 출마하게 되었고 또한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특정 세력만 안고 가는 그런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훌륭한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함께 정말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통해서 저는 당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쇄신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 운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가 반드시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문표 후보 보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쇄신, 하나는 정책 쇄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책 쇄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자양분입니다. 우리 정당은 표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표를 받고 우리 당이 쇄신할 것이냐. 저는 생활정치로 국민정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청을 신설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주고 우리 당을 꼰대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하는 희망의 전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권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소구법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서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뿌리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복지법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본 후보가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책으로 우린 국민과 함께 네. 싸워나가는 승리를 할 것입니다. 예. 당 쇄신을 위한 보관. 나경원 후보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 당에 대한 변화 쇄신의 요구 거셉니다. 그동안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었느냐, 또 소수에 의한 정당이 아니었느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의 변화가 바로 민심 중심의 정당으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겠습니다. 또 공천에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밀실 공천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천 실시간 생중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의 거침없는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홀히 했던 가치, 지역, 세대, 계층으로 거침없이 확장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아젠다 중에서 핵심으로 노동개혁을 꼽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0년대 굴뚝산업시대의 노동법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열어나갈 수 없습니다. 예. 귀족 노조에 의해서 막힌 일자리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1분입니다. 네. 끝으로 이준석 후보 보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정당이 앞으로 쇄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저는 그 핵심에 공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공직 후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정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30 세대 취업 전선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앞으로 그들만큼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공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원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저희 당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우리가 경선을 치러서 우리 손으로 후보를 뽑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은 많은 인재들이 자원할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천 개혁이고 정당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제가 꼭 완수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인재가 넘쳐나는 공정한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 네. 5분 후보의 당 쇄신을 위한 보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들의 자질과 비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모두 7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7분 30초 안에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검증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또 상호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명심하셔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들에게 적어도 2명 이상의 후보한테는 질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4명의 후보 모두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7분 30초라는 시간 그리고 2분 이상한테 해야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충분한 발언 시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 시작할 텐데 이번에는 조경태 후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나경원 후보에게 질문. 네, 나경원 후보에게 하시죠. 예,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도쿄올림픽에 정말 파렴치하게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물론 항의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나경원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치르면서 독도를 아마 본인들의 영토인 것처럼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독도에 한번 가서 독도의 날, 독도 수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지면서 독도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단호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도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이 사실로 잘못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매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도쿄 올림픽 보이콧까지 저는 그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는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경원 후보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미 일본이 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유치하면서 그 지도에 그러한 표시를 해서 저희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이콧까지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 외교의 무능함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중국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다가 또한 또 일본에 된통당하는 이런 아주 무능한 저는 외교 정책에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 두 번째 질문을 또 이어 나가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뜨겁게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이준석 후보님은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 넣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들 세금을 갈취하는 나쁜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해법이 무언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서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산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 바탕을 통해서 이제 과세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인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과세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투자 수단에 대해 가지고 징벌적인 조처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가 자산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넣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우리 당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또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입법 활동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가상화폐 업계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홍문표 후보님께 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정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학 입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입시 제도를 보면은 정시와 수시가 상당히 좀 모순적인 그런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시가 20% 수준이고 수시가 오히려 7, 80% 수준입니다. 정시 확대를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인데, 본 후보의 뜻인데, 우리 홍문표 후보님은 정시 확대에 대해서, 대학 입시의 정시 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또 당 대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사실은 밸런스가 안 맞는 지금 현재 교육의 전론 발의를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서 저는 의원님이 생각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네, 정시가 지금 한 30%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그걸 비율을 확대 네. 한 10% 정도 이상 확대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예, 본 후보는 한 60% 정도 최소한 50대 50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홍 후보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이의가 다릅니다. 한 10% 정도만 더 돼도 지금 현행에서 10%만 더 돼도 나름대로 좀 밸런스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호영 후보님께서는 이 정시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정시 수시 비율 자체 장단점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시 비율을 조금 높여야 한다. 저는 이전에 정시를 50%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조국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정시 학대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50% 이상의 정시 학대를 함으로써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 후보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저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정시 비율을 늘려서 최소 50%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조경태 후보님과 생각이 전적으로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은 분명히 정치 학대를 대폭함으로써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태 후보 아주 7분 30초 효율적으로 잘 쓰셨습니다. 네 분 모두 질문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2분 이상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에는 홍문표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실까요? 저는 지난번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후보 또 우리 당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형 성추행 보궐선거였습니다. 이 잘못된 용어부터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사회 정의고 현실이라고 봅니다. 여기 비용이 82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낼 것이냐. 저는 원인 제공자 입장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의당에서도 성추행으로 소위 대표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원칙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판례를 보십시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4월 7일은 권력형 성추행 보궐선거다. 그 비용 824억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소리 높여서 참 할 수 있는 방법에 저희 분통에 그리고 행동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사람이 우리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같이 옆에서 격려를 하면서 초대를 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후보는 열심히 선거를 위해서 뛰고 나는 작심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성추행 선거를 왜 성추행이라는 얘기를 못 쓸까? 이게 야당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당다운 야당을 할 수가 있을까?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리고 824억은 분명히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이 5년 6개월 전에 당 대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원 96조 2항에 이런 거를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책임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성추행이나 선거법으로 인해서 시장에 그만두면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래 놓고 당원의 이름을 슬쩍 빌려서 후보를 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입니까? 이래서 저는 선거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은 저는
이 비용의 문제는 저는 당 대표가 되면은 곧바로 이 당과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 정의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홍 후보님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두 분 이상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주도권 토론이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두 저는 분한테 질문하셔야 네 됩니다. 분에게 공통된 질문을 합니다. 선거는 우리가 승리했지만은 사회 정의는 우리가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824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네 분에게 공동 질문을 공통으로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부터 말씀해 예. 주시죠. 저부터요. 예, 충분히 동의하고 또 공감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성추행으로 인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강조되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러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아주 아쉬운 선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문표 후보님의 제안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말 민주당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의를 세우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홍문표 후보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당이 함께 나서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네, 열심히 잘 싸워주신 우리 홍문표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워낙 말과 행동이 다른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 정권이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노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내노남불 정권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이 반성하거나 또 사과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홍 후보님과 또 여러 우리 후보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영 후보님. 예, 홍문표 의원님 그때 참 수고 많으셨죠. 그 수고로 인해서 이 선거들이 이 민주당의 성추행으로 이루어진 선거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켰고 또 비용을 발생시킨 측에서 모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번 선거 이기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선거의 재선거나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 비용을 전부 물릴 것인지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재보궐선거 사유가 한번 생기면 그 정당은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재나 비용 부담은 필요하지만은 전액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당 제도라든지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전액을 국고로 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논의를 거쳐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책임을 유발시킨 정당에 묻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님. 예, 저는 홍문표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어떤 안에 대해 가지고 통쾌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그 비례 원칙을 좀 지켜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민주당이 자당의 과오로서 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이렇게 유발했다면은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례만큼 정당 선거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의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 당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희가 기초단체장이나 앞으로 보궐선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당원 당규에 명시하는 것이 옳고 저희는 민주당과 다르게 그 당원 당규를 불편하다고 지키지 않고 끝까지 수호해내는 것이 국민을 향해서 옳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저희는 과거에 저희 과오에 대해서 당사를 팔아서 갚았던 정당입니다. 네.
예, 7분 30초 다 잘 쓰셨고요. 아니, 홍 후보님 그러면 미리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 계속 말씀하셔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사회자 때문에 30% 손해봤습니다. 30초. 죄송합니다. 근데 앞에 네. 홍 후보님이 2초씩 좀 더 드셨으니까 그걸로 상세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7분 30초씩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됩니다. 내년 대선 승리의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승리도 우리 부동산 정책의 실패, 세금, 2030의 분노 이런 것을 다 담아낸 것이 승리의 원인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야권 후보가 분열되었으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후보의 득표율이 약 39.9%, 40%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41.1%였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52.2%였습니다. 결국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인자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주호영 후보께서는 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어느 정도 합당이 마무리됐었다. 도장만 찍을 것만 남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대표가 바뀌어도 주호영 당대표가 아닌 다른 당대표가 들어와도 도장만 찍으면 합당이 될 정도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합당하겠다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발표를 했고 그래서 당대표 대행을 맡은 저로서는 당연히 그 의사를 확인을 했죠. 두 차례 만났습니다. 합당에는 대략 3가지의 이 현안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첫째 이제 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재산 인수인계,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용 승계입니다. 네. 지분 요구 없다. 그다음에 재산은 부채가 좀 있지만은 저희들이 감당할 만한 형편이 된다. 그다음에 고용 승계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노조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당 선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합당 선언이 저희 업적이 되는 것을 아마 좀 시기한 분들이 대행이 무슨 합당 선언을 하냐 이래서 제가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민의당에서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고 있고 이래서 무슨 변화가 생기고 합당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참 많지요. 그래서 네.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이 됐을 때 신뢰관계라든지 혹 또 사람 사이의 친소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조직책을 공모하고 있고 사실은 좀 합당이나 통합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제가 사이가 나쁘다는 것, 안 친하다는 것은 온천하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후보와 합당이 어려워지겠다라고 온천하가 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정말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저는 몇 번에 걸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저는 안철수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권은희 의원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통합이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 이것이 꼭 사적인 감정을 넘어선 여러 가지 공방이 있으면서 사실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탑승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 통합의 버스는 출발하겠다 이렇게 경선 버스는 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도 이렇게 어렵다면 사실상 이준석 후보 당대표 됐을 때 이 야권 통합이라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안철수 후보하고의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을 보면 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 또 절제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으셨었죠, 그 당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됐을 때 윤석열 후보도 버스에 안 타도 출발하겠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하고도 어렵다면 우리가 야권 단일 후보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윤석열 후보 타지 않아도 버스 출발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나경원 그 후보께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뭐 경선의 공정 관리에 대해서 전혀 자질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버스에 타고 말고가 왜 버스의 운행에 중요한 요인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 못 하십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우리 당내의 경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번 경선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 대해서는 호의를, 안철수에 대해서도 호의를, 유승민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보이는 분에게 대선 경선의 공정 관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까? 이 토론에. 야권 통합 후보를 만드는 것이 왜 대선 관리에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민의 분노를 다 우리 당에 담아도 실질적으로 통합 후보, 단일 후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 어쨌든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사실 승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버스의 정시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이 모든 야권 후보가 탑승했을 때가 정시성이다. 그래서 우리 것을 무조건 출발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야권 후보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문입니까? 또한 지금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야권 후보가 다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껄끄러워진 것이 사실은 부적절한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경고도 징계도 받고 하셨는데 이러한 언행은 상당히 우리가 이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하고 또 자제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께서 주도권 질문해 주시죠. 나경원 후보께서 줄기차게 지금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나경원 후보께서 이준석의 혐오 발언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트럼프와 닮았다는 것은 제가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이 20대의 남자분들의 분노를 사실상 갈등으로 유발한 것 아니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 인기를 얻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비겁하게 한 학자의 20대 글을 인용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혐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은 진중권 교수에게 논리를 위탁하지 마시고 혐오 발언을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대 남자분들의 역차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20대 남자분들의 역차별에 대한 그러한 공감을 어떻게 보면 혐오를 부추기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힘든 부분, 역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분들이 희망이 없는 부분, 미래의 비전이 없는 제 부분을 주도권 어떻게 토론이만큼 자꾸 두리뭉실하게 답하시니까 이제 해결해야 되는 끊겠는데요. 것이냐를. 혐오를 했으나 혐오 발언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제가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제가 말씀을 좀 험하게 하신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당대표가 있는 그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그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그 자, 부분이 질문과 인정이 전혀 되고 관계없는 말씀하고 제가 계신데 여기서 그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제주도권 욕설을 토론입니다.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권 토론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잘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전당대회 토론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고요. 아니 혐오 발언을 이야기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진중권 교수가 저와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에서 얘기한 겁니까? 것입니다. 트럼프이즘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근거가 진중권입니까? 그동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젠더 갈등 유발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진중권 교수와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것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중권 그것이 교수가 실질적으로 신입니까? 그분의 발언에 근거하지 마시고 제가 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말씀을 여성에서도 드립니다.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저는 우선 조경태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당이 대선을 앞두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그 영남 지역 내 갈등일 것입니다. 최근에 부산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 당도 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은 아직까지 지역 내 그러니까 TK와 PK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조경태 의원께서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원만하게 풀면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TK, PK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바람에 이게 갈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은 수십 년간 그 군공항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이 공항이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제공항이라지만은 사실 국제공항의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덕도에 신공항에 하나의 공항을 하나 정말 국제공항다운 국제공항을 하나 짓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은 문제는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TK 그 통합 신공항입니다.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게 대구에 있는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이 공항을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에 있는 부지를 팔아서 군이 의성으로 옮기는 건데 그 기본에 약간의 그 국비에 들어가는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국비 부담을 하자. 이것이 저는 대구 경북 시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 또 TK 지역의 또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인 주호영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은 또 TK에서 또 바라는 바도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조경태 의원님과 주호영 후보님을 그리고 또 PK와 TK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대선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저희 당의 결론을 내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중요 의사 결정은 책임 있는 기관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인데 기존 김해 신공항 확장이 번복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입법으로 가덕도 신공항법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법 절차 안에서도 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입법되고 이미 방향이 바뀌어진 상황에서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 지역 간의 이해관계들이 충돌하거나 또 한쪽을 너무 그 특혜성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지적 때문에 소외된 다른 쪽, 또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내 특위 구성을 하고 저도 기꺼이 참석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뭐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경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계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꾸준한 지적을 해오셨는데요.
제 기억에는 2월 26일에 나경원 대표께서는 유승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지지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께서는 그 나경원 대표가 강경 보수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언론에서 지지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저는 오세훈 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승민계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을 지원했습니까? 오세훈을 지원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이 이준석 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2주 전에 출마하기 2주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에는 21대 국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나경원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말씀드리는 됐습니다. 것은 주도권 토론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면 그 시간도 좀 예상해서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영 대표께서 주도권 질문해 예, 주시죠. 제가 이준석 후보께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핵심 가치가 자유와 공정은 맞고 또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 행동의 지침, 정책의 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너무 실력주의 공정만 강조하는 것 같다. 엘리트주의, 실력주의. 일견 그 안에서만 보면 공정한 것 같죠. 그러나 또 큰 틀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또 모든 것이 그냥 실력, 성적, 머리 이런 것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인 자격 시험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출마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험 치는 나라가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인지. 이 정치는 종합예술이고 사람에 대한 판단은 각각 고유의 가치가 있고 누가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건데 이 시험 제도가 당장 내년 6월부터 내년 지방선거에부터 시행한다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혼란이 있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실력주의의 맹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깊게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주의라는 것이 진짜 학과 시험을 보고 그에 따른 우열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주 대표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치가 포함되는 그런 어떤 경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공천 적격 심사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이것들은 우리 당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 후보자의 실력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방선거 때는 후보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구의원 후보 등에 대해 가지고 유권자가 공보물 등만으로 세심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 기준을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어떤 어려운 실력주의 하에서 서열화를 하는 그런 시험도 아니고 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원의 상당수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공학에 보시면은 당원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당원 교육을 하는 연수원을 설치하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차용해 가지고 좀 안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장 지방선거부터 정치인 자격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자, 그러면 예. 세계 다른 나라에 정치인 되기 위한 자격 시험 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올 혼란이나 이런 것은 막상 저도 여러 차례 하면서 공천도 관여해보고 하는데요. 현실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우리 당의 후보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정치는 꼭 배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꼭 무슨 아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올 혼란이나 위험성을 제가 걱정하는 것이고요. 다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혹은 단일 후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후보들 다 강조를 하는데요. 어제 토론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준석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당은 경선 열차를 버스를 출발시키고 밖에서 타려면 타라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당에 모여서 원샷으로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해나가되 필요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들어와라 이런 쪽인지 그걸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당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우리 당에 관심을 표한다면은 그들을 설득하고 만나는 과정은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자꾸 이름이 나오고 그가 들어오기 전까지 출발시키는 것이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하면 할수록 사실 밖에 있는 후보군 중에서도요. 유력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소 지지율이 낮지만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의 참여 의지들을 다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도 기준일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날짜를 예를 들어서 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뭐 한 달 내로 출발시키겠다. 이런 성급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11월 9일까지 후보를 알고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그 절차에 석 달 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결선 투표라든지 조금 더 흥행 요소를 넣으면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7월 말 8월 초에는 그런 것이 출발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예. 어제 준 뉘앙스는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후보를 먼저 뽑고 뭐 올려변도라 이런 쪽이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단일 후보가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래서 정확한 뜻을 뭐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출발하고 뒤에 승선해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그 점만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기준일 제시하신 것에 따르면은 7월 말 8월 초쯤이 아마 기준선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 여유를 갖고 이미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유력 주자로 거론되시는 분이 그 전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최대한 훌륭한 인재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포섭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대한 다 태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노력이지만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가 어제 제 입장을 정리한 것을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어제 잠깐 오해가 있어서 오늘 다시 물었던 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어제 오늘 토론을 보면 이준석 후보는 본인은 아주 고결하고 나는 뭐든지 다 공정하게 해줄 때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세계사적인 큰 일도 개인 간의 감정으로 일그러진 일들도 많고 개인 간의 일이 이 공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처리한다고 하겠지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이 그런 인간적인 악연이랄까 또 지금까지 있었던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일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우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저는 적어도 뭐 바른미래당 시절에 저희가 같이 한 적도 있고 또 따로 냉각기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은 적어도 정치하는 누군가라고 한다면은 항상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특별하게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과거에 악연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 반영시키지는 않을 것이고요. 주호영 대표께서 국민의당과 제가 저쪽에 다시 두 사람에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간 1분도 안 나경원 남았습니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정말 숨어서 대선 후보들을 띄워야 하는데 나 후보는 너무 본인 스포트라이트 받는 정치를 해오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고 황교안 대표 때 장외 투쟁이 황 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원외를 택한 것이 아니냐. 나 대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죄송한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은 결국은 말씀이 제가 금방 까먹었네요. 두 번째 질문. 본인 위주의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예. 그 사실은 정치인이 위치에 따라서 역할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는 정치인이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번 당대표 일은 굉장히 굳은 일입니다. 맞춰서 하겠다는 그에 맞춰서 하겠다는 토론 원칙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규칙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질문 하셨는데요. 자, 좀 치열해졌습니다. 잠깐 쉬어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 OX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OX 팻말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주십시오. 가급적 가슴 쪽에 이렇게 들어주셔야 카메라에 잡힙니다. 자, 질문 5개 나갑니다. 시작해 볼까요? 1번 질문입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즉각 허용하겠다. OX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5분 모두 허용하겠다라고 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것이다. 네, 3분이 찬성, 2분이 반대하셨네요. 이유가 궁금한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반대하시는 이유를. 이준석 후보 왜 반대하십니까? 저희 당이 대선을 앞두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한다 해서 받아주실 분이 아니고 저희가 반대한다 해서 또 안 해주실 분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빌미를 잡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는요?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애걸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드릴까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다시 한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조경태 후보께서는 왜 안 드셨는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면은 예, 사과는 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세 분은 반대하셨고 이준석 후보 답변을 자주 듣게 되는데 다시 모셔오고 싶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보여준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필요한 역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모셔온다면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가 언론에 제시한 적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우리 야권 단일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을 모실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수락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 후보께서는 저는 의견 표시를 보류했는데요. 예. 문재인 정권 연장, 민주당 연장 안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생각이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을 도울 것이라고는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마치실 때 상임 고문으로 모셨던 것도 우리 당과의 지속적인 연결 통로를 열어놓기 위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움은 받되 지금 당장 모셔온다 안 온다를 의견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자, OX 문제 재밌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있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두 분이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후보께 혹시 어떻게 언제 연락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연락을 하고 있다. 저는 우리 야권 후보들 모두를 우리 당에 모시고 오는 것은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이 안철수 당대표를 포함해서 모두와 소통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영 후보도 연락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와 언제 어떻게 연락한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예. 저는 한 3주 전에 어느 토론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즉각 입당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런 반박이 전혀 없었고 또 어제 오늘은 입당 가능성까지 비쳤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드 OX로 후보들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토론은요. 후보자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 토론입니다.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4명의 후보가 질문하시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청문회 형식으로 검증을 해보는 건데요. 질문자마다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한테 모두 4분이 주어지는 거죠.
답변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약속된 순서는 홍문표 후보가 청문회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주호영 후보, 조경태 후보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홍문표 후보를 상대로 나경원 후보 시작해 주시죠. 홍문표 후보께서는 사실 우리 당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는 등 또 그동안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당직을 역임하시면서 가장 당무를 많이 이해하고 계신 분 중에 하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문표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이 전혀 당의 이러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대선을 앞두고 과연 대선의 선장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을 모르고 당대표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예. 어렵습니다. 뭐 253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또 선거는 전략 전술이 있는 건데 그것이 경험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질문해 주시죠. 예, 홍문표 의원님께서 뭐 당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이제 체질 변화를 위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보면은 지역위원회, 당협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여기 나오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홍문표 후보께서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역과 원외위원장의 문제는 너무나도 지금 괴리가 많습니다. 현역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원외위원장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활을 시켜서 그 지역의 민원도 다루고 또 그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줘야 그게 우리 당의 더 크고 강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호영 후보가 질문해 주실까요? 예, 홍문표 선배님 참 우리 당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백전노장이신데 이번 대선 치르겠다고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든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준석 현상이라 그래서 지금 뭐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야기도 있고 무조건 바꿔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을 거대한 당을 운영하고 또 대선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는데 이준석 현상, 소위 이 돌풍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돌풍만 갖고 대통령 선거를 이긴다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당 대표나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가느냐 이것이 나는 지혜고 당의 전략이라고 보고 싶고요. 또 지금 많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우리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새로운 어떤 우리 정당의 패러다임이 나오지 않고 과거에 쓰던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경태 후보. 네, 지금 우리 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젊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또 한편에서는 정당에서는 노장층의 조화가 또 잘 이루어지는 그런 조화로운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문표 후보님께서는 이 노장층의 조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전 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은 종합예술로에서 당의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면은 한 편견의 정당보다는 합리적이고 상당히 저는 힘이 있는 정당으로 간다. 그래서 그 조화를 맞추는 그런 정당의 구성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경원 후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맨 먼저 질문하시게 돼 있죠? 예, 어제 제가 나경원 후보의 공약 중 여성과 청년에 대한 할당제를 지역구 이제 지방선거에서 적용하겠다라는 말씀하셔서 물어봤는데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역구에 여성과 청년 할당제를 지방의원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 여성과 청년 지역구를 확정하는 시점은 언제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꾸 이제 여성 청년 할당제에서 어디를 선택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기존에 뛰던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입니다. 2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뭐 미리 확정을 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니다. 가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청년 할당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부인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호영 후보 해주시죠. 예. 나 후보께서 대선 승리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저와 같습니다만은 구체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도 이루어냈고 또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 조건까지 다 따져서 저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데 반해서 나 후보의 그 계획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중도 실용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선거를 이겼는데 나 후보는 중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도로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통합의 문제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권 후보들 모두 모셔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대표 당과의 합당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쌓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리고 사실은 제가 통합 열차를 우리의 경선 열차를 천천히 출발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조경태 후보. 네, 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께서 당 대표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경원 후보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말씀이시죠? 양도소득세는 아주 좀 낮추고 네. 예, 세금을 좀 많이 좀 낮추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한해서는 종부세, 종합부동세를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 세금으로 된 것은 보유세도 높고 거래세도 높아서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 평균이 10억이 넘는데 종부세 기준도 지극히 낮고 이것을 높이는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당대표가 되면 우리 조경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세제 정책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문표 후보 해주실까요? 이것도 옆에 계셔서 이게 질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동료 국회의원이 세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나경원 후보께서 지난번 가슴 아팠던 우리 패스트 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 질문을 안 하면 자기들이 더 강경한 어떤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점잖하게 질문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예.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 나 후보께서 항상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뭘 책임진다고 했는지 그걸 좀 꼭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내가 생각한 건 딴 거인데 그 동료 의원들이 얘기 간절해서 질문하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도 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제가 법정에서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다른 의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면 답변 시간을 좀 생각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호영 후보가 해주시죠. 예. 저는 유승민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자꾸 유승민계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에 관해서는 저는 공정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공정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공정하다고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부겸 총리 이야기를 하던데 유승민 전 의원과는 사실은 특별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보이고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 점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밝힌 것처럼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여러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대표님도 걱정하셨지만은 많은 인사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야말로 제가 당대표로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싶다면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지상 가치라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후보께서는 이준석 후보 어떤 거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준석 후보를 먼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전당대회를 흥행에 이르도록 만들어준 그런 공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주 혁신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순기능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미국 같은 곳에서도 허위 공시에 가까운 자료 또는 공매도 보고서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 가지고는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맞아서 공매도 규제했을 때 그의 정효과도 상당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홍문표 후보께서 해주시죠.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결국은 이제 당이 모체가 돼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수권 정당이 되지 않고 지금 같은 분위기만 고공행진 갖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수권 정당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실 건지 혹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영토를 저희가 개척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것은 아마 젊은 세대에 대한 저희의 확장 정책일 텐데요. 땅을 넓히는 사람과 그 땅을 다져서 영구적인 영토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지지층을 조직화하고 그들에게 또 비전을 또 소개하고 이런 역할은 바로 홍문표 의원님 같이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고 당 조직을 관리해 보신 분들이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문표 후보님께 제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 질문해 주시죠. 페이스북에 오늘 쓰셨던데요. 이준석 후보, 제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뭐라고 답변 드릴까요? 본인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트럼프이즘에 저를 비교하면서 그것도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또 진중권 교수 때문이라고 하시겠지만은 트럼프이즘을 설명하면서 백인 하층 노동자들에게 자, 접근하셨다고 이게 지금 주도권 토론 아닙니다. 제 답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트럼피즘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인 하층 노동자를 근거로 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연상되는 것이고요. 아니죠. 제가 오해가는 말씀을 표현을 드리는 쓰셨으면 그에 대해서 것은 정정하시고 제 유감 이야기를 좀 표명을 하시는 게 옳다고 하게 봅니다. 해주십시오. 이건 네. 제가 질문하는 네, 건데요.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랠리로 질문하는 거니까 조금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준석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한 것이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에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후보는 이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또 오늘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또 분열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분열의 정치가 2030을 오히려 떠나게 할 수 있다. 저를 트럼프로 모는 게 교묘한 겁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주호영 후보가 청문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경태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주호영 후보께서는 아마 보기 드문 아주 온화한 분이십니다. 불자시고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이신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아주 그 힘든 것은 이 정치가 너무 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호영식 그 통합, 국민 통합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평소에도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는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또 정치권 전체가 역지사지하고 상대방은 왜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알아보는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노력이 정치권에 훨씬 더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홍문표 후보 해주시죠. 우리 주 대표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7개 상임위원장 갖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찰로 갔어요. 한 열흘인가 얼마 동안 있다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결국은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 만났을 때 뭐 얻은 것도 없고 서로 뭐 깊은 것도 없이 나가서 식사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그 사진이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게 괜찮습니까? 답변할 시간을 너무 짧게 주셔서 네. 사실은 상임위 7개 협상해서 받을 준비가 돼 있었죠. 그런데 우리 당 안에서 의원총회에서 초선들 결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 3선들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예. 나경원 후보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홍문표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그 주호영 후보께서 원내대표 시절에 7개 상임위를 모두 포기하신 것은 정말 입법권을 모두 내준 것이라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이 결국은 이 당내에서 모두들 반대했기 때문에 포기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때 아마 이 협상 과정을 자세히 모르셔서 그럴 텐데 저는 받아오다는 입장으로 중요 상임위 7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의총에서 거부된 겁니다. 법사위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차피 민주당이 일방통행할 것이니까 7개 모든 준다고 상임위를 다 하면 주고 준다고 민주당이 하면 실수하도록 하자. 근데 일방 저는요, 독주하도록 하자. 저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이번 4.7 보궐선거에 저는 승리의 한 요건이 됐다고 아니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제 독단적으로 한 것이 뼈아픈 아닙니다. 일입니다. 의총에서 그렇게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도록 원내대표라면 설득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분이 좀 짧은 것 같군요. 후보 간에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 다른 후보께서는 가급적 발언을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주호영 대표께서 그간 당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따라서 최근에 저희 당에 있었던 약간의 불화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주호영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의 설전이 좀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명을 들었지만은 아마 유권자 중에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개연성이 좀 설명 예, 아니 부탁드립니다. 안철수와 작당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100% 여론조사로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도울 방법이 없고 첫째. 그다음에 룰에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단일화가 깨질까 봐 안철수 후보를 구박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고 그다음에 100% 무선으로 합의돼 왔을 때 요선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타결이 안 되니까 오세훈 후보가 저에게 와서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보고 제가 편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실 텐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조경태 후보가 청문 대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홍문표 후보가 해주시죠. 아까 부동산 문제를 우리 조경태 후보 꺼내셨는데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 당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초선 의원님들 몇 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 7명 중에서도 다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하나의 의견 통일 또 그리고 당의 어떤 목소리를 하려면은 한번 이것도 공청회 같은 걸 한번 좀 마련해서 우리 안을 좀 만들어서 의원들이 공유해가지고 당이 힘있게 나가야 부동산 정책을 좀 민주당은 실패했지만은 우리 당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해서 도리어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부동산 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받아주실까요? 네. 조경태 후보님께서는 2019년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 수석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정말 그때 당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 보수도 막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참 많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광화문의 광장에 가서 조국 사태 때 국민들과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외쳤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위선이라든지 무능 또 내로남불 뭐 이런 것을 밝혀냈고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좀 어깨 필 수 있는 정당이 이제 조금 어깨를 펼 수 있는 정당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함께 잘 외쳤다고 생각하고요. 되게 용기 있는 그런 투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시대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좀 더 온화하고 또 다른 방식의 저는 투쟁 방식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조경태 후보에게 어떤 걸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번 토론에서 조경태 의원님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고 계셔가지고요.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이제 여론 지형을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그 보수 유튜브들과 우리 당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저는 그동안에 보수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 당이 많이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후보님들께서 당 대표가 된다면 보수 유튜브들하고도 좀 더 많은 좀 소통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보수, 중도 또는 진보 세력까지도 저는 끌어안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주호영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에 오래 계시다 오셔서 민주당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 당에 오셔서도 상당히 환경이 달라서 아마 애를 많이 먹었을 텐데 민주당과 우리 당과 비교해서 우리 당은 이런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이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점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염치가 있는 정당이다. 예,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줄 아는 그런 정당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상당히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당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민주당이 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68만 명, 70만 명 되고 우리 당이 28만 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원에 대한 배려가 민주당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원들을 잘 배려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가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 청문 토론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간을 앞으로 좀 더 늘리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요, 후보들께서 생각하는 대선 승리의 보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보관 말씀해 주시고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1번으로 발언하시게 되죠.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상대할 맞수는 누구입니까? 180석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정권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도 승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당의 모든 역량을 즉각 동원해서 지원할 지원사령관이 필요합니다. 당 구석구석을 잘 알아서 학습하지 않고도 바로 대선 체제에 돌입할 그런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사선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의 경험, 저 나경원의 소중한 경험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문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도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가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유불리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이 토론회에서 불만입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수권 정당이 되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나는 집중을 하는 토론회로 앞으로 더욱 성장했으면은 국민들에게 우리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세련되고 그리고 표를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토론회로 발전하는데 제 자신이 또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선 승리의 보관으로 마무리 발언 듣고 있습니다. 조경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젊음의 바람입니다. 긍정의 바람입니다.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륜과 경륜을 갖춘 훌륭하신 우리 후보님들, 의원님들이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젊음과 변화와 그리고 경륜과 연륜을 통합시켜내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내년에 반드시 정권 탈환, 정권 교체를 위한 제가 앞장서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믿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권 탈환을 통해서 이 비정상화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께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호영 후보 발언해 주실까요? 예. 국민들의 지상 명령은 정권 교체입니다. 말이 아닌 실제 누가 정권 교체의 가장 선봉장이 되는지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후보 단일화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말이 아닌 실적과 지난 업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웅과 송가인은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지만은 그를 만들어낸 감독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무대 위 스타가 아닌 무대 뒤 감독의 역할입니다. 저 주호영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히딩크 저 주호영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어내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정권 교체 사명 완수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예, 끝으로 이준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저희는 이번에 2030 세대라는 아주 훌륭하고도 고마운 지지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통적 지지층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와 2030 세대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런 충성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리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인권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긴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젊은 세대를 유세장으로 끌어들였던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대선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획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여러분을 빼놓지 않도록 저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후보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대선 승리의 보관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오는 6월 11일, 오는 11일에 선출될 예정이죠. 그때까지 5분 후보들의 치열하고도 공정한 경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치러지는 경선인 만큼 건강관리 또 방역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5분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MBN이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